명언 소설 1시간 모음. 벤자민 프랭클린이 바꿔준 나의 인생. 나는 25살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났지만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비오는 금요일 밤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일기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책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갑자기 주변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 나는 18세기 필라델피아로 와 있었다. 거리의 모습, 사람들의 옷차림,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달랐다. 혼란스러워하는 나에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놀랍게도 그는 젊은 시절의 벤자민 프랭클린이었다. 그는 내 이상한 옷차림에 관심을 보였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를 자신의 견습생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나는 그 순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직감했다. 프랭클린의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나는 그의 덕목들을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절제를 배우고 침묵의 가치를 깨달았으며 질서 있는 생활을 하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과식과 과음을 멈추는 것,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프랭클린의 격려와 지도 덕분에 조금씩 나아졌다. 프랭클린의 부의 법칙도 배워갔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지식에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매일 밤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내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인관계 기술도 놀랍게 향상되었다. 프랭클린의 조언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 친구를 신중히 선택했다. 행동이 말보다 큰 힘을 가진다는 말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것을 경험했다. 특히 비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프랭클린은 세 사람이 비밀을 공유하면 그중 둘이 죽었을 때만 비밀이 지켜진다고 말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프랭클린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큰 행운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들로 만들어지네. 그리고 자네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찾아보게. 그것이 자네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걸세.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현대의 서점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즉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카페 일을 그만두고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 프랭클린에게 배운 습관들을 현대 생활에 적용하면서 내 삶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계획했고 저녁에는 그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했다. 수입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쌓았다. 직장에서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고 점차 승진도 하게 되었다. 2년 후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을 위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지혜라는 책을 썼다. 놀랍게도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독자들은 내 이야기와 프랭클린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의심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다. 내가 정말 이런 조언을 할 자격이 있는 걸까? 사람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럴 때마다 나는 프랭클린의 말을 떠올렸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나는 이 말을 되새기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40세가 되었을 때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프랭클린의 마지막 조언을 실천하고 있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것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여전히 삶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때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는 것이 힘들었고 사회적 압력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내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을 새로운 사명으로 삼았다. 젊은이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찾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내 삶은 프랭클린의 지혜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전히 실수를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프랭클린의 또 다른 말을 떠올린다. 완벽함을 추구하되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라. 나는 내 시간 여행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경험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소중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프랭클린은 내가 쓰는 것이 읽힐 것이라 생각하고 써라. 내가 하는 말이 인쇄될 것이라 생각하고 말하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 내 모든 행동과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 노력한다. 이제 나는 50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프랭클린의 가르침은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파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날 때 나는 프랭클린처럼 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만약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처음부터 똑같이 살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 꾸는 한국인의 꿈. 나는 서울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솔직히 말해 내 학점은 그리 좋지 않았다. 교수님들은 늘 내게 민수야, 너는 잠재력이 있어. 하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내 안에 남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다. 창의력과 끈기, 그것이 내 무기였다. 밤새 코딩을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일은 내게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 일이었다. 친구들이 술을 마시러 갈 때도 나는 종종 기숙사에 남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곤 했다. 졸업을 앞두고 나는 큰 결심을 했다. 실리콘밸리로 떠나기로 한 것이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나는 내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엄마, 아빠,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믿어주세요. 이 말을 남기고 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실리콘밸리에 도착한 첫날, 나는 압도되었다. 거리마다 넘쳐나는 혁신의 기운, 카페에서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운 좋게도 나는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할 수 있었다. 내 상사인 마이클은 빌 게이츠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는 항상 게이츠의 말을 인용하곤 했다. 민수, 기억해. 성공은 최악의 선생님이야. 우리는 실패해서 더 많이 배워.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두려움 없이 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다. 물론 많은 실패도 겪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완전히 망했고 두 번째 프로젝트도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나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밤을 새워가며 코드를 다시 짰고 사용자 피드백을 꼼꼼히 분석했다. 마이클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또 다른 게이츠의 명언을 들려주었다. 가장 불만족스러운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이 말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더욱 열심히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이 플랫폼은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무 야심찬 계획이야. 그건 불가능해.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 등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짓는다고 빌 게이츠가 말했어요. 저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나 자신을 다독였다. 6개월 동안 나는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일했다. 주말도 없이 코딩을 했고 교육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며 플랫폼을 개선해 나갔다. 마침내 베타 버전을 출시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학생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맞춤화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 쏟아졌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내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테크 블로그들이 내 이야기를 다뤘고 몇몇 대형 교육 기업에서는 인수 제안까지 해왔다. 하지만 나는 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빌 게이츠의 말을 되새기며 나는 항상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불만 사항을 듣고 제품을 개선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고용하여 팀을 키워나갔다. 우리는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10년 후의 세상을 생각하며 일해야 합니다. 이 말을 되뇌며 나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갔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 이야기가 실리콘밸리의 작은 전설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한국에서 온 평범한 대학생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나는 단지 빌 게이츠의 철학을 따르며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이제 나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아시아의 많은 학생들이 내게 조언을 구하러 온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꿈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나는 이미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내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다. 빌 게이츠가 말했듯이 우리는 항상 2년 후에 일어날 변화를 과대평가하고 10년 후에 일어날 변화를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10년 후, 아니 그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도 열심히 일한다. 이 여정이 어디로 나를 이끌지 나는 정말 기대된다. 제목 내 인생의 레시피. 나는 30살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며 주말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곤 했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성공한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밤 퇴근 후 혼자 집에 돌아와 TV를 켰다. 우연히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연설 영상이 나왔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세요. 이 말은 내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정말 회사에 가고 싶을까? 그 순간 나는 내 진정한 꿈이 요리사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어릴 적부터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보낸 시간들,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즐거움,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쁨.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주말 내내 나는 고민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 하지만 잡스의 또 다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당신이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 나는 이미 벌거벗은 채로 태어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걸까? 월요일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다. 상사의 방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깊은 숨을 내쉬고 노크를 했다. 사직서라고요? 민준 씨, 정신이 나갔습니까? 상사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요리사가 되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나는 고개를 숙이고 상사의 말을 들었지만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내가 미쳤구나. 안정된 직장을 버리다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다. 네 인생이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그 말씀에 나는 눈물이 났다. 다음 주부터 나는 요리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칼을 다루는 법부터 기본적인 조리법까지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 같았다.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했다. 손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늘어갔고 요리에 쏟은 시간만큼 실패도 많았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었다. 저축해둔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야 했다. 때로는 내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잡스의 말을 되새겼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소음에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다. 2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나는 유명 레스토랑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내 요리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년 후 나는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힘들었다. 하루 종일 준비해도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절망감에 빠졌다. 하지만 항상 갈망하고 어리석음을 유지하세요라는 잡스의 말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주말 예약이 꽉 차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나자 지역 신문에서 내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때부터 손님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음식 평론가가 내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그리고 얼마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내 레스토랑이 미쉐린 스타를 받게 된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울컥했다. 지난 시간 동안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성공한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다.
지역 농부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신선한 재료를 공수하기 시작했고, 제철 식재료로만 만든 특별 코스를 선보였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주 한 번씩 무료 급식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내 요리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기자는 내게 물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대답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를 용기를 갖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나는 39살이다. 9년 전 그 결정을 내렸던 순간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가슴이 뛴다. 그때의 선택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나를 진정한 열정과 행복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다. 우리의 마음과 직관은 이미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길 바란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제목, 오마하의 젊은 현인. 나는 24살 대학을 갓 졸업한 평범한 청년이었다. 이름은 지수, 꿈은 크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여느 때와 같이 취업난에 시달리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우연히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의 카페에서 커피를 먹던 중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됐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가 미래의 투자 거장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물론이죠.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 이름은 워렌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나는 순식간에 그의 지혜에 매료되었다. 그의 눈빛에는 나이를 넘어선 통찰력이 빛나고 있었다. 젊은 친구,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겠습니다. 워렌이 말했다. 매일 최소 5시간은 독서하세요. 책은 당신의 생각을 키우고 능력을 향상시킬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5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점차 경제, 투자, 심리학 서적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어느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책에 빠져들곤 했다. 워렌과 나는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금쪽 같았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해요. 모든 부자들은 작은 지출도 신중히 생각합니다. 당신이 벌어들인 것보다 적게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조언을 따라 나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절반을 저축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나는 내 결심을 지켰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저축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나는 첫 투자를 시작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워렌에게 조언을 구했다.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워렌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복리의 힘을 이해하면 세상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체스판의 쌀 이야기 들어봤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체스판에 첫 칸에 쌀 한 알을 놓고 다음 칸마다 이전 칸에 2배를 놓는다고 해봅시다. 64번째 칸에 도달했을 때 그 쌀의 양이 얼마나 될지 상상이 가나요?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다. 워렌이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 양은 전 세계 쌀 생산량의 수백 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시간과 꾸준한 성장이 만나면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 대화 이후로 나는 투자에 더욱 진지하게 임했다. 실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워렌의 조언을 되새기며 더 깊이 공부했다. 밤새워 기업 보고서를 분석하고 경제 뉴스를 놓치지 않았다. 점차 나의 투자 실력은 향상되었고 작은 성공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좋은 습관은 일찍 형성하는 게 좋아요. 나쁜 습관은 바꿔야 합니다. 워렌의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나는 내 삶을 재구성했다.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독서와 투자 분석을 습관화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습관들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느꼈다. 워렌은 단순히 투자 조언만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삶의 지혜도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가 어느 날 말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이 말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나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성공한 투자자가 되어 있다.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투자 거장이 되었고 나는 그의 초기 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워렌에게서 배운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은 나에게 크나큰 보람을 준다. 강연을 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 현명한 선택,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워렌 버핏의 지혜를 따르며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이 10년 후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끔 오마하를 방문할 때면 나는 그 옛날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생각한다. 만약 그날 용기를 내어 워렌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 번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항상 경외심을 느낀다. 이제 나의 목표는 워렌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멘토가 되는 것이다. 그의 지혜를 이어받아 나 또한 다음 세대의 오마하의 현인이 되고자 한다. 돈의 속삭임. 나는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한숨을 내쉰다. 30대 초반 나 김민수의 일상이다. 월급은 빠듯하고 빚은 늘어만 갔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매일 하지만 그저 꿈일 뿐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다. 어느 금요일 저녁 또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우연히 좁은 골목길에 있는 오래된 책방을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그곳으로 끌리는 느낌이 들어 안으로 들어갔다. 책방 안은 낡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햇빛에 바랜 책들 사이로 먼지가 흩날렸다. 먼지 쌓인 책장을 둘러보다 눈에 띈 한 권의 책. 이건희 회장님의 부자의 비밀. 그 책은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주저없이 책을 사서 그날 밤 늦도록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책 속 내용은 놀라웠다. 이건희 회장님의 조언들은 내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돈과 대화하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잡아라.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돈과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책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부자다라고 외쳤고 돈을 쓸 때마다
감사 인사를 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내 마음가짐을 조금씩 바꾸어 갔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에서 내 변화를 알아챘다. 항상 우울해 보이던 내 얼굴에 미소가 생겼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상사도 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개월 후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전에는 주저했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용기를 내어 아이디어를 제출했고 놀랍게도 채택되었다. 이 경험은 내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더 큰 꿈을 꾸게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책에서 배운 대로 돈을 소중히 여기되 돈의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며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투자 규모를 늘려갔다.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첫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기도 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되새기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했다. 2년이 지나자 내 재정 상태는 크게 개선됐다. 빚을 모두 갚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자산도 생겼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이제 나는 돈을 두려워하거나 쫓지 않는다. 대신 돈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3년째 되던 해 큰 결심을 했다.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와 내 사업을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지만 나는 확신에 차 있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책에서 배운 대로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잡아라는 조언을 따랐다. 사업을 하면서 나는 돈과 대화하는 습관을 더욱 발전시켰다. 매일 밤 그날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며 돈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너는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갔니? 내가 만들어낸 가치는 무엇이지? 이런 대화를 통해 나는 돈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현명한 재정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조언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예전에는 이 일은 너무 어려워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이 일은 도전적이지만 해낼 수 있어라고 말하게 되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내 태도와 결과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돈의 속삭임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다. 여전히 매일 아침 나는 부자다라고 외치지만 이젠 그 의미가 더 깊어졌다. 마음의 풍요, 나눔의 기쁨, 그리고 다른 이들의 성장을 돕는 보람을 모두 포함한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 성공한 후에도 나는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부자일 때는 겸손하고 가난할 때는 당당하라는 조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 이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고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가져다 주었다. 가끔 그 오래된 책방을 찾아간다. 책방 주인과는 이제 친구가 되었고 새로 꿈을 품은 젊은이들에게 그 특별한 책을 소개하곤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돈의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여러분만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세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진정한 부자는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과 함께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나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누고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그 책이 되길 희망한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그날의 감사한 일들을 되새긴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각한다. 이런 습관이 나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든다. 돈은 이제 나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꿈을 실현하는 도구이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나는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매일 노력한다. 지금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부자다라고 외친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단순히 재정적인 풍요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풍요로운 마음,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포함한다. 앞으로도 나는 이 가르침들을 실천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책이 되기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과학책을 즐겨 읽던 그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고 그 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실패해도 괜찮다. 그저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그는 17살에 홀로 새로운 나라로 떠났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학비를 모았고 마침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는 물리학과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상을 바꿀 큰 계획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는 박사 과정을 포기하고 자신의 첫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의 첫 사업은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이디어를 의심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이 회사를 성공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금융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나중에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실패는 선택사항이다. 실패하지 않으면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 신념으로 그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대형 자동차 회사들도 성공하지 못한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어떻게 신생 기업이 성공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도전한다. 라고 말하며 그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그는 꿋꿋이 전진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지옥에 온 것처럼 일해라. 남들이 40시간 일하면 80시간, 100시간 일하라. 남들이 1년 만에 해내는 것을 내다리면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샤워도 하지 않은 채 며칠씩 일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의 전기 자동차 회사는 업계를 뒤흔들었고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그의 혁신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인류를 다중행성종으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우주 탐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획을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우주 기업은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하나씩 해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고 민간 우주선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이 늘 성공의 연속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비난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들은 여러 번 파산 직전까지 갔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래에 대해 흥분되고 삶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혁신은 전기 자동차와 우주 탐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큰 관심을 가졌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도 설립했습니다. 또한 고속 운송 시스템인 하이퍼루프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교통혁명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와 행동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노동을 강조하는 그의 경영 방식은 비판을 받았고 소셜미디어에서의 즉흥적인 발언들은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고 그의 팬들은 이를 그의 독특한 개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화성 칼로니제이션 계획, 전 세계적인 위성 인터넷 서비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등 그의 프로젝트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종 미래학자로 불리며 그의 예측과 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환경 문제에도 그는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생산을 통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수직적 조직 구조를 지향하고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들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그의 방식은 많은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철학은 그가 설립한 학교에 반영되어 새로운 형태의 교육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회사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고 그의 아이디어는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혁신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21세기의 혁신가, 그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서 성공한 그의 삶은 마치 영화 같습니다. 페이펄, 테슬러, 스페이석스, NURALINK, 더 보링 컴퍼니 등 그가 설립하거나 주도한 회사들은 각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 되어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즈의 자메이카 병원에서 남다른 야망을 품은 아이가 태어났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아버지 프레드와 스코틀랜드 이민자 출신의 어머니 메리앤 사이에서 5아이 중 넷째로 태어난 그는 맨해튼의 화려한 마철루드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을 딴 빌딩이 그 사이에 우뚝 서리라 꿈꿨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목표가 너무 낮은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인생 좌우명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였다.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의 부모는 그의 넘치는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13살 때 뉴욕 군사학교에 보냈다. 뉴욕 군사학교에서 그는 리더십과 규율을 배웠다. 학업과 운동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졸업 때는 학생 지휘관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이 시기의 경험은 그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규율과 리더십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강한 욕망이 그의 특징이 되었다.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포드엠 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한 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로 편입했다.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그는 비즈니스의 세계에 더욱 매료되었다. 1968년 와튼 스쿨을 졸업한 후 그는 아버지의 회사 엘리자베스 트럼프 앤 선에 합류했다. 무언가를 믿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신념으로 그는 계속해서 전진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는 부동산 개발의 모든 측면을 배웠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퀸즈와 브루클린의 중산층 주택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맨해튼 세계의 중심지를 동경했다. 1971년 그는 회사의 이름을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맨해튼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의 첫 대형 프로젝트는 1978년의 코모도어 호텔 재개발이었다. 당시 뉴욕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는 끈질긴 협상력과 대담한 비전, 그리고 시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활용해 이를 성공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재탄생했고 그의 이름을 부동산 업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1983년 완공된 트럼프 타워는 그의 야망과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58층 높이의 이 건물은 화려한 외관과 호화로운 내부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위대한 일은 종종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며 끊임없이 도전했다. 부동산에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카지노, 호텔, 골프장,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 대회 같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진출했다. 1980년대 후반 그의 사업 제국은 절정에 달했다. 언론은 그를 거래의 달인이라 칭했고 그의 이름은 성공과 사치의 대명사가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그의 제국은 위기를 맞았다.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부채,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 사업의 부진으로 그는 파산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그는 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다. 끈질긴 협상과 대담한 구조조정으로 그는 위기를 벗어났다. 이 경험은 그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었고 이후 그의 사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욱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2004년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MBC의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의 진행자로 나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지만 그는 이를 또 다른 기회로 삼았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너는 해고야라는 그의 결정적 한마디는 유행어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이름과 이미지는 더욱 널리 알려졌다. 좋은 평판을 갖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나쁜 평판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는 그의 철학은 그가 대중의 주목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었고 그것이 좋든 나쁘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의 대담한 발언과 과감한 행동은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2015년 6월 16일 그가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를 비웃었다. 정치 경험도 없는 부동산 재벌이자 TV 스타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슬로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직설적인 화법과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은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민 무역, 외교 정책 등에 대한 그의 과감한 공약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강력한 지지 기반을 형성했다. 그의 선거운동은 전통적인 방식을 깨뜨렸다.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대중 집회를 통해 직접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들은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이는 그에게 엄청난 양의 무료 홍보 효과를 안겨주었다. 2016년 11월 8일 모든 예상을 뒤엎고 그는 마침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기성 정치인도 아니고 군 경력도 없는 사업가가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였고 가장 극적인 성공이었다.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임기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이란 핵협정 파기, 무역 전쟁 등 거의 모든 정책이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늘 자신의 신념을 따랐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기기 위해서만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철학이었다. 그는 항상 승리를 추구했고 그것이 정치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이런 태도를 강점으로 여겼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독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렸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그의 팬데믹 대응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는 그의 재선 가도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2020년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패배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그는 계속해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고 많은 지지자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았다. 그의 정치적 유산은 공화당과 미국 정치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꿈을 꾼다. 더 큰 성공을,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그는 알고 있다.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신이 꿈꾸는 것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처럼 그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왔다. 부동산 재벌에서 TV 스타로,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의 인생은 그 자체로 미국의 꿈을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그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영향력과 성취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삶은 야망, 자신감, 끈기가 어떻게 한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상은 주목하고 있다. 그의 삶이 보여주듯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끈기와 자신감, 그리고 약간의 운이 따른다면 가능해질 수 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논란을 일으키며 미국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할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제목 내 아내 조던을 찾아서 어릴 적부터 나는 농구를 사랑했다. TV로 NBA 경기를 보며 마이클 조던의 화려한 플레이에 매료되곤 했다. 그의 공중 덩크, 완벽한 페이드어웨이 점프샷,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집중력은 나를 홀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현실은 나의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키도 작고 운동신경도 좋지 않은 나에게 농구는 그저 이루지 못할 꿈일 뿐이었다. 중학교 시절 나는 농구부에 들어가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친구들은 나를 비웃었고 선생님들은 다른 취미를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농구에 대한 내 사랑은 식을 줄 몰랐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나는 큰 결심을 했다. 이번에야말로 농구부에 들어가겠다고. 친구들은 또다시 비웃었고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1학년 첫 학기 농구부 선발전. 예상대로 나는 탈락했다. 코치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너는 재능이 부족해.
키도 작고 근력도 약해. 농구는 내게 맞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체육관을 나오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고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우연히 TV에서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다. 고등학교 시절 농구부에서 탈락했던 그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강하게 울렸다. 실패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의 진짜 경쟁 상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나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 체육관으로 향했다. 2시간 동안 혼자 슛 연습을 하고 드리블 훈련을 했다. 수업이 끝나면 다시 체육관으로 달려갔다. 저녁 늦게까지 훈련을 하고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잠들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체력 훈련을 위해 아침 일찍 동네를 뛰었고 근력 운동도 꾸준히 했다. 1달, 2달. 시간이 흘렀다. 몸은 점점 단단해졌고 슛의 정확도도 높아졌다. 드리블도 능숙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나는 더 높이 뛰고 싶었고 더 정확하게 슛을 넣고 싶었다. 여름방학 2번째 선발전 기회가 왔다.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또 탈락이었다. 코치님은 이번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다. 많이 좋아졌어. 열정도 대단해. 하지만 아직은 부족해. 더 노력해봐. 실망감에 주저앉고 싶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조던의 또 다른 말을 떠올렸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실패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이 말을 되뇌며 나는 다시 일어섰다. 더 열심히, 더 스마트하게 훈련했다. 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익혔다. 농구 전략 책을 읽고 유명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분석했다. 체력은 물론 정신력도 단련했다. 2학년이 끝나갈 무렵 나는 큰 변화를 느꼈다. 키는 크게 자라지 않았지만 몸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다. 볼 컨트롤은 자연스러워졌고 슛의 정확도도 놀랍게 향상됐다. 점프력도 좋아져서 이제는 림에 손이 닿을 정도였다. 3학년 마지막 기회가 왔다. 선발전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던의 말을 떠올렸다. 내면의 열정이 나를 움직인다. 그날의 선발전은 내 인생 최고의 경기였다. 모든 슛이 림을 가르고 들어갔고 패스는 정확했으며 수비도 완벽했다. 코치님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과 발표 순간 나는 긴장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 이름이 불렸다. 나는 드디어 농구부의 일원이 되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벤치 멤버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훈련했고 팀의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연습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고 주전 선수들을 돕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2학기 중반 나는 주전 선수로 발탁되었다. 첫 공식 경기에서 느낀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나는 해냈다. 팀의 승리에 큰 역할을 했고 관중들의 환호성을 들었다. 내 열정은 팀원들에게도 전해졌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훈련했고 서로를 믿었다. 그 결과 우리는 그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졸업식 날 나는 후배들에게 연설을 할 기회를 얻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조던의 말을 인용했다. 최고의 성과를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해. 그리고 아무도 너희를 대신해 줄 수 없어. 너희의 꿈을 위해 싸워. 포기하지 마. 지금 대학에서 농구를 계속하고 있는 나는 종종 그 시절을 떠올린다. 내 인생은 마이클 조던의 명언들을 살아낸 여정이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내 안의 불꽃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이 불꽃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는 모르지만 그 여정이 분명 멋질 것이라는 걸.